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두 사람이 여권 인사죠.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여기 야권 인사고요. 이 세 사람을 출국 금지 조치 내렸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시작된 41분의 녹취록, 그 속에 등장하는 23명의 정치인.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 오늘 뉴스웨이는 이 41분 녹취록에 뭐가 담겼는지, 그리고 23명 정치인들은 어느 대목에서 언급이 되고 그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는지 취재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술을 듣고 수사는 하지 않은 이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거든요. 이 새로 시작된 수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한 경찰은 3명이 실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수사 보고서만 작성한 채 실제로 사건 번호도 입력도 하지 않고 11월 달에야 했으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렇게 폭로하기 이전에는 쉬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대선 전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양쪽에 모두 줄을 대려한 흔적이 보이고 있죠. 이 당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과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 과정에 통일교가 개입한 듯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접촉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짐 로저스와 화상대담을 가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달 뒤 짐 로저스 회장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대선 후보와 짐 로저스 간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개입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모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짐 로저스까지는 그거는 제가 해도 다 해요라며 오바마, 힐러리, 일론 머스크 등 인지도가 높은 8명을 접촉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주시면 제가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은 명단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게 아니고라고 말했고 이 전 부회장은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에 넘기겠다고 답하는 부분이 녹취록에 함께 담겼습니다. 양당이 대선 후보들과 해외 유명 인사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가교 역할로 나서면서 교단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짐 로저스는 통일교 측이 한국 정치인을 만나도록 주선했냐는 채널A 이메일 질의에 모르겠다, 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윤영호 녹취록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거론되죠. 당시 이 대통령과 짐 로저스와의 화상대담 사회도 봤었는데요. 자, 강 의원, 이 건과 관련해 통일교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섭외와 날짜가 당시 다 정해진 채 진행하라고 전달만 받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2달 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짐 로저스와의 화상대담. 로저스 회장님도
오프라인에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뵙고. Thank you, Mr. Lee. Thank that we can all make.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담을 나누게 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이때 대담 사회를 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섭외 과정에 통일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섭외와 날짜가 다 정해진 채 행사 전달만 받았다며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란 건 나중에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은 본인이 기획, 섭외했지만 짐 로저스 대담은 본인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윤영호 전 본부장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고위급 인사 이모 씨는 대선 이후인 2022년 7월 딱 한 번 만났는데 인사 정도 나눈 사이라며 관계성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내부에서 기획한 게 아닌 외부에서 넘어온 곳으로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와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만남도 통일교가 연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그럼 보신 것처럼 이 짐 로저스 회장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당시 행사에 동석했던 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주선을 했냐고요? 성혜란 기자가 이어갑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Very nice to meet you. Very nice to meet you. You look like you're picked. 로저스 회장은 당시 남북 협력과 통일의 경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손잡으면 막대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 그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현실입니다. South Korea spends huge amounts of money on defense. North Korea spends staggering amounts of money on defense. Can you imagine how much money you would have if you didn't spend money on killing each other? 당시 동석했던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담 뒤 곧바로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급하게 추진해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석자는 당시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위에서 일정이 꽂혔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윗선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41분 녹취록에 들어있는 23명의 정치인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과 장기간 접촉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친문 핵심이었죠.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명 캠프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노 전 비서실장 코로나 때 방역 지침 관련해서 한 번 본 게 전부라며 이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시점,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 이모 전 부회장에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명을 꺼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노영민 실장님이나 그분들 보기에는 2019년에 제가 잡상인이었다며,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2년, 3년 닦아놓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과 교류해 왔음을 드러낸 겁니다.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며 다행히 노 실장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수뇌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다리를 놓아주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이재명과 힐러리 대담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힐러리 쪽에서 연락이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가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진보는 노영민 실장과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내부 보고서에 통일교가 20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수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통일교 국제행사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에 관해 면담을 요청해오자 한 차례 통일교 측 인사를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 윤영호 녹취록엔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접촉 정황도 나오는데요. 민주당보다 더 확실한 연을 맺고 있다는 듯 자신감을 보입니다. 권성동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기획자까지 접촉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누가 등장하는지 김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월 윤영호 본부장은 통일교 부회장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인사 중 이른바 윤핵관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야권은 김건희 씨나 밑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도 있다며 저를 믿어봐 주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한 겁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윤 전 본부장은 당시 2월로 예정된 한반도 평화 서밋 통일교 행사 섭외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야권은 확실히 잡고 있다. 권성동 의원 정도가 아니라 기획, 플래너까지 접촉했다고 합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상황에서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 여든 야든 저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학자 총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2022년 2월 28일엔 김건희 여사를 통일교와 연관짓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전 부회장에게 건진법사가 다이렉트로 된다면 회장님과 김건희 사모를 한번 만나는 걸로 하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영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치권 인사는 모두 23명입니다. 민주당계 12명, 국민의힘계 11명인데요. 아직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사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에서 통일교가 연을 만들었다고 언급된 인물 중 하나인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대선을 한 달 앞둔 2022년 2월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은 채널A에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이 발표하니 토론을 맡아달라 해 갔을 뿐이라며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행사 후 참석자 20-30명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과 따로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서밋 준비차 접촉했다고 지목한 이종석 국정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 논할 얘기가 있다고 해 지인과 만났다면서 그 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하나같이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진보와 보수 모두 다 연을 만들었다고 언급됐는데 그중 한 명으로 거론된 윤한홍 의원은 나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건진법사 요청으로 2022년 연말 윤 전 본부장과 짧은 점심 식사한 것 외에는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녹취록에서 윤 전 본부장이 다 접근해놨다면서 등장하는 권영세, 이철규 의원도 모두 인연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받은 적 없다고 했고 이 의원도 얼굴도 모르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 한번 다 한꺼번에 정리 좀 해봅시다. 며칠 동안 계속 의혹이 쏟아지는데 이 윤영호 녹취록이라고도 하고 윤영호 진술이라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정확히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총 3가지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 모두 방금 말씀하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으로부터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한 진술, 또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 3개, 윤 전 본부장 아내가 한학자 총재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입니다. 총 치면 이게 5방향이네요, 네. 그죠? 자, 그중에서 제일 이제 궁금한 건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을 줬다는 그거는 저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을 줬다는 부분은요, 특검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5명의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름이 언급됐는데 돈이 오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또 통화 녹취록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 부회장과 3차례 통화한 내용에서 언급이 되는데 분량은 총 41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접근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그 통화에서 정치인들 이름이 20명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총 23명이 나오는데요. 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이렇게 3번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통화 목록을 보니까 정치인들 이름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계 정치인 12명, 국민의힘계 정치인 11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시점을 보면 이제 23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대선 이제 직전들이네요. 그죠? 3번 모두. 자, 그럼 그 사람들 윤영호 본부장은 무슨 말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 이름을 꺼낸 거예요? 네, 먼저 순서대로 2022년 1월 25일 통화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직전이기도 했지만 통일교 자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를 초대하려고 연결고리를 찾은 건데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정진상 라인에 연결된 분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라거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접촉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이철규 의원 등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오는데 해외 인사랑 이 양쪽 대선 후보를 연결해줬을 때 비용 처리 방식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윤 전 본부장 그걸 처리해줘야 끈끈해진다, 보험을 드는 거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험. 그 등장한 인물들 보니까 어쨌든 핵심 인사들을 이렇게 찝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시점이잖아요. 뭔가 의도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통화를 또 보면요. 2월 7일 행사가 열리기 4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담할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언급합니다. 접촉을 했지만 연락이 없다 이렇게 하자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가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행사와는 무관한 선거, 표가 언급이 된 겁니다. 이 씨는 젊은 세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 미 NBA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기자 말을 들어보면 대선 직전이에요. 지금 언급된 거는 뭐 서밋 행사라든지 스테판 커리, 뭐 클러리 이거 뭔가 행사 만남 섭외 정도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행사 이후에도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이 통일교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대선을 9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면서 마이크 펜스 정도 붙여줘야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공을 좀 세우려는 발언도 있고요. 민주당 캠프 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쪽은 다이렉트로 총장님을 뵙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않게 몇 명이든 간에 신세를 지게 해야 한다면서 양쪽에 모두 접촉했던 정황들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검 진술 받고 통화 녹취록 3개 받고 남은 게 이제 문자인데 이 문자는 지금 대선 끝난 후에 보낸 걸로 보여요. 네, 한참 뒤입니다. 2023년 12월인데요.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박빙의 선거에서 통일교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했다면서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이 진보 쪽으로는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또 보수 쪽으로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내용들은 이제 특검은 진술이나 녹취록들을 다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사를 안 했고 그 수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요, 이 방금 문자를 가지고 통일교가 20대 대선에 개입한 정황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까지 이 정치권 접촉 내용이 보고가 된 거거든요. 특검이 앞서서는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이 민주당 쪽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참 모순되는 지점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 자, 이 파문의 시작점인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본인이 논란의 진술을 특검에서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해도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공개하겠다고 폭탄 발언까지 꺼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통일교 차원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치권 지원 내역에 관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접촉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2년 통일교 평화서밋 행사 준비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접촉을 시도한 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내 의도와는 다르다며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피고인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분들한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겁니다. 통일교 행사 관련해서만 정치권을 접촉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금품 제공 정황은 부인한 건데 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통일교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도 해임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니라고요. 민주당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물귀신 작전 말라고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다른 국무위원으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하라고도 했습니다.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진짜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권력으로 비리를 덮을 때 게이트가 된다며 대통령이 통일교를 협박하고 특검이 민주당 비리를 덮고 특검과 정권 사이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부당 거래가 의심된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명단들이 우후죽순 쏟아낸지지만 근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할 것이다는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이 물귀신 작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수사의 본질은 국민의힘 조직 입당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사태 연루 의혹이란 돌발 변수로 부산시장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형준, 전재수, 빅매치를 기정사실화해왔는데 한 축이 흔들리면서 양쪽 다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가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혐의를 벗더라도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공천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게 고민입니다. 박재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되지만 인지도에서 열세라는 평가입니다. 정계 은퇴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재소환 이야기도 나오지만 본인은 고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기는 구도라면 박형준 시장 공천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경태, 김도읍, 이현승, 박수영, 박성훈 의원 등 여러 현역 도전설이 나오면서 경선이 뜨거워질 분위기입니다. 조국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안이 없다면 여권 내 조국 연대설이 커질 거란 관측입니다. 여기 계신 부산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과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 각오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나라를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여전히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보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부산시장 선거판이 경선부터 달궈지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새벽 12시 48분이었는데요. 단상에 오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돌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죄를 하겠다면서요. 무슨 일일까요?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얼마 지나지 않아 여야 모두 성찰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뇨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12.3 계엄을 언급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단상 옆으로가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장엔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진행되고는 있지만 본회의 자리는 계속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명씩 대기조도 짰지만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민주당 약 올리기 말고 무엇이 남냐는 자조가 터져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절을 한 배경으로 여야 관계없이 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까지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이번엔 박 씨가 전 매니저에게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보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등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링거와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박 씨가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본인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박 씨가 메시지로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박 씨의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사진들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는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방송 직전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에는 여기 한 명도 없는데 사람이 없고 누가 오지도 않고 사람만 잔뜩 쌓여있는데도 뭐. 전 매니저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후 강요죄 추가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50대 남성이 동네 식당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요. 범행 직후 태연하게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에 초록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경찰들이 안내를 받으며 유흥업소에 들어가고 잠시 후 초록색 점퍼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나옵니다. 체포된 남성은 불과 20여 분 전 동네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했습니다. 도망간 거기 들어갔는데 시키지 않았대요.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잡혔어.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3km 떨어진 유흥업소로 도주한 겁니다. 남성을 뒤쫓던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유흥업소로 출동해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노래를 듣고 싶어서 유흥업소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인데요. 한 남성이 입고 있는 조끼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러 온 노조 조합원에게 보안 요원이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 요구하자 노동자 혐오다 반발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백화점 측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백화점 식당가에 앉은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이 백화점 보안 요원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는 보안 요원 요구에 반발한 겁니다. 네, 우리 공공장소 이런 거 다 다녀요. 근데 특정 여기는 사유지는 그제 저녁 근처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1명은 식사를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도 제지를 당해 투쟁이라고 적힌 모자는 벗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문구도 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안 요원이 재차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끼를 벗지 않고 식사를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화점은 불편함을 느꼈을 고객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사자에겐 어제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복장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면서 안전요원이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탈의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어제 붕괴 사고가 난 광주도서관 건설 현장엔 아직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상태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수색이 더딘 상황인데요. 사고 당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한쪽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철골 구조물이 벼랑간 흔들립니다. 한쪽으로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뚝 끊어지면서 무너집니다. 부서진 자재들이 쏟아지면서 일대엔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놀란 작업자들이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되는데 일부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48m 간격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괴곽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가운데 부분이 끊어졌습니다. 철골 접합부 부위가 끊어진 점으로 밀어볼 때 접합부 시공이 제대로 안 돼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있지만 수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붕괴 잔해물이 여전히 가득한 데다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물의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인해 오후 내내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참 안 되죠. 저 좋은 나라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광주경찰청은 3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안전조치 준수와 부실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시민들 발이 수시간째 묶였던 악몽 같은 밤이 얼마 전이었죠. 내일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같은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될 텐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다혜 기자, 지난번엔 서울시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이번엔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마련한 제설기지 중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중심부를 가로로 관통하는 강변북로 진입 구간입니다. 이곳에 제설제를 미리 이만큼 쌓아놓고 눈이 올 경우 빠르게 뿌리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눈 소식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 최대 10cm, 충북에 최대 8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2에서 7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지난 4일 내렸던 눈으로 출퇴근길 정말 대란이 벌어졌죠. 그날 눈이 짧고 강했다면 이번 눈은 천천히 장시간 내립니다. 오후에는 눈이 본격적으로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서울시도 폭설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도로 결빙과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제설기지 14곳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전진기지 성격의 제설기지에서 제설차의 제설제를 빠르게 공급해 눈길 대란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제설 상황실을 가동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망원동 서울시 제설기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궁 주변엔 한복을 빌려주는 한복 대여점들이 많죠. 그 안에선 헤어나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도 신고를 안 했거나 미용 면허가 없으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불법 뿌리 뽑겠다며 서울시가 보상금을 최대 2억까지 내걸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내건 한복 대여점에 가봤습니다. 한복 대여와 함께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메이크업도 돼요? 실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는 손님들 줄이 깁니다. 또 다른 한복 대여점에서도 출장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이크업만 10만 원, 머리는 59,000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출장 메이크업 서비스는 불법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미용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헤어 메이크업 영업을 하거나 아예 영업 신고도 안 된 업장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2달간 서울 고궁 주변 한복 대여점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며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불법 영업 실태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2곳에 제보 창구도 열었습니다. 한복 대여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기까지 좀 심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상권 살아있는 데가 여기하고 광장시장 쪽하고 두 군데인데.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 미용이 고궁을 찾는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연탄업체 사장님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게 연탄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일단 이 쿠폰 받고 이들에게 연탄을 내줬는데 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돈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광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연탄을 팔고 있는 김상백 씨. 보름 전쯤 정부기관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연탄 쿠폰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 바란다는 겁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쿠폰을 지급합니다. 연탄 쿠폰으로 연탄을 사면 나중에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메꿔주는 건데 정작 연탄은 팔아놓고 돈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23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문자를 받은 연탄 판매 업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급이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500장이면 472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돈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데서 빌리든가. 산업통상부는 배정된 예산 198억 원 중 120억 원가량을 세수 부족으로 이번 달에 받아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맡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연된 대금 지급을 어제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 쿠폰은 전국 4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특급 로비스트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쿠팡 내부에 포진시키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국회, 정부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보안보다 로비에만 돈 쓴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뭔가 로비로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장원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로 포터 전 백악관 선임 비서관. 현재 쿠팡의 글로벌 정책 최고 책임자로 경주 에이펙 때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We've devoted many billions of dollars to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bringing American AI advances to the APEC region across a broad range of services.
쿠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영입하며 미국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쿠팡의 유일한 관료 출신 사회이사인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현재 미 연준 의장 최종 후보 명단에 포함될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쿠팡 워싱턴 사무소 임원으로 재직했던 알레스 웡 전 국가안보부 보좌관 역시 대표적인 트럼프 인맥입니다. 쿠팡은 또 미국에서 총 32명을 로비스트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자금 모금을 주도한 제프 밀러부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입법총괄 출신 조나단 힐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상황에서 쿠팡 인맥이 미국 정부를 움직여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쿠팡 INC가 로비 전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재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겠죠. 쿠팡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로비스트들을 대거 데려온 걸 보고 그럼 상장 후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각종 로비나 기부에 쓴 돈이 얼마인지 살펴보니까요. 무려 176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로비에 쓰는 거 아니냐 또 의심이 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쿠팡 미국 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4년간 1,075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억 원을 로비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비 금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전년의 2배 넘게 썼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쿠팡보다 많은 로비 금액을 집행한 국내 기업은 삼성, 현대차 등 4개뿐입니다. 쿠팡의 미국 내 사업 규모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작다 보니 돈은 한국에서 벌고 미국 로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쿠팡은 또 같은 기간 동안 정치 기부금으로만 123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원 넘게 썼습니다. 이 중 100만 달러가 올해 초 트럼프의 취임식에 후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에는 수백억 원의 주식을 기부해놓고 정작 한국 기부에는 인색하다고 국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다가 600억 원대 쿠팡 주식을 기부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기업가 아니죠. 경영자 아니죠. 로비스트죠. 한국말로 뿌럭하죠. 쿠팡 측은 국내 의료기관과 종교단체 등에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연이틀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과징금도 높이고 배상도 쉽게 받게 하자며 본인이 직접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합니다. 쿠팡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로. 과징금 기준을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의 3%가 아닌 최고액의 3%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 경우 쿠팡 과징금은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일일이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저는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대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 1위는 밀린 세금이 거의 4천억 원이던데 누굴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액 상습 체납자는 6,800명이 넘습니다. 2억 원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165억 원을 체납해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그룹 권혁 회장입니다. 14년째 내지 않은 세금이 3,938억 원입니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가장 많은 총 53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 같은 제재를 내려도 체납자들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니까 평생 살아 그냥. 뭐 3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국세청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의 군사력 과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항공모함의 첫 비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항일 영화를 개봉하며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길이 16m짜리 대형 드론이 활주로를 날아오릅니다. 중국은 어제 자체 개발 무인기 지우텐의 첫 비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에어쇼에서 실물을 최초 공개한 지 1년여 만에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지우텐은 각종 미사일과 소형 드론 100여 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어 무인 항공모함이라고 불립니다. 무인기를 실은 무인기인 셈입니다. 此次首飞成功也标志着我国大型无人机技术实现新突破. 첨단 군사력을 과시한 중국은 항일 영화도 상영하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내일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하루 앞두고 대만 원주민의 항일 투쟁을 다룬 영화가 13년 만에 재개봉됐습니다. 상영관을 찾은 관객들은 반일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你是非常想去战斗、去对抗，而且想就是把他们踩在脚底下的这种感情。那么我们就应该学习他们这种精神，然后共同去抗击外来侵略者，然后捍卫我们的土地。 반면 우리 돈 약 1,4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한때 중국 박스오피스 1위까지 올랐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어제 상영이 종료됐습니다. 흥행작의 경우 상영을 계속 연장하는 관행과 달리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이 마무리된 것이어서 한일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이렇게 깊어지는 중일 갈등 속 말을 아껴오던 미국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인 일본도 무역전쟁 휴전 중인 중국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구애에도 미국이 한 발 빼는 듯한데 어떤 기류인 건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일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채 양국 모두 중요하다는 태도였습니다. He believ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 a position to have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our very strong alliance with Japan. 동맹국인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는 등 구애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 우방들을 경시하고 중국을 챙기는 듯한 행보를 보인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중국을 별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나아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대중 수출까지 허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일 양국 국방장관이 약 40분간 통화했는데 양국 발표문 간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레이더 조준, 중러 폭격기 공동 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중국을 견제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 활동들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쓰며 수위 조절을 한 겁니다. 내년 4월 재집권 후 첫 베이징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도 동맹국 챙기기보다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나흘 전 일본 앞바다에 강진이 발생했죠. 당시 일본 정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며 처음으로 후발주의 정보까지 내렸는데요. 오늘 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 예고했던 후발 지진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다음 주 초까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 시내를 비추는 CCTV 카메라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아오모리와 인접한 이와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전철역의 전광판은 곧 떨어질 것처럼 진동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을 또다시 겪은 인근 주민들은 나흘 전 규모 7.5 지진의 공포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73歳になるんですけど、一番今までで本当に私は一番怖かったです。とにかく来ないようにって祈ってるだけですね。 경험은 물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오는 지진은 상당히 좀 큰 지진이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오모리에 있는 통신철탑에 붕괴 징조가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근 바다엔 한때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다만 실제 규모는 작은 걸로 관측돼 주의보는 약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규모 8 이상 대지진 발생 확률이 있다고 보고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揺れを感じたらすぐに避難できるよう体制を維持していただきながら社会経済活動を継続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일본 기상청은 오늘 지진의 경우 후발 지진 주의 정보 대상이 아니라며 주의 정보가 해제되는 오는 16일 전까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가 2달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감시를 피해 상을 받으러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작전명도 영화 같은 골든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에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감시를 피해 영화 같은 탈출 과정을 거쳐 겨우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시상식 참석을 위한 마차도의 탈출이 시작된 것은 현지 시각 8일 오후 은신처에서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한 채 조력자들과 함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의 이동 중 군 검문소를 10번이나 지나야 했는데 들키지 않고 겨우 해안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은 목선을 타고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고 이동 중에는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선회 비행을 하며 호위했습니다. 퀴라소를 향하는 바다 위에서 미국 정부가 섭외한 탈출 전문가와 접선했고 다음 날 오슬로행 전용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상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악천후 등으로 이동이 늦어져 해외 거주 중인 딸이 대신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을 빗대 골든 다이너마이트로 이름 붙인 이번 탈출은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력자들을 섭외하는 등 준비에만 2달이 걸렸습니다. And yes, we did ge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마차도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마두로 정권이 입국을 불허할 경우에는 해외 망명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영성입니다. 네, 호주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려던 남성이 비행기 꼬리 날개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4,000m 넘는 상공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펼쳐진 주황색 낙하산이 비행기 꼬리 날개에 걸리면서 다이버가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지난 9월 호주 퀸즐랜드 상공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인데 사고 경위를 조사한 호주 교통안전국이 2달 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이버의 예비 낙하산이 갑자기 펼쳐지며 비행기 날개에 걸린 건데 다이버는 약 4,600m 상공에 매달린 아찔한 순간에도 낙하산용 칼을 꺼내 과감하게 줄을 끊었고 주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낙하산이 걸렸던 비행기 꼬리 부분도 손상돼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웠지만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비행기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 갑자기 폭탄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의 지하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폭격당한 듯 폐허가 됐는데 최소 6명이 다치고 주택 3채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실수로 지하 가스관을 손상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내달리고 무언가에 놀란 남성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버린 채 도망칩니다. 곧이어 거대한 바위가 도로로 굴러내려옵니다. 현지 시각 8일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한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을 만큼 거대한 바위는 다행히 주택가를 덮치기 직전 멈춰섰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산비탈 상태가 불안정해져 낙석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중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낮 기온이 떨어져 추위까지 겹치겠습니다. 눈은 중부에 집중됩니다. 강원 영서에 15cm 넘는 눈폭탄이 예상되고요. 경기와 충북에도 최대 10cm, 서울에도 7cm가 쌓이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까지 강하게 내릴 걸로 보이고요. 무거운 습설이니만큼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2도, 낮에도 3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고요. 모레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